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저희 강연 프로그램 겨울밤 과학산책은요. 오늘로 6번째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같이 손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2020년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매일마다 다른 전문가분께서 오셔서 각각 한 가지씩의 과학 스토리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나노 기술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의 과학기술 연사님으로는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유명하십니다. 현택환 당자님을 모셨는데요. 단장님께서는 현재 IBS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의 단장님으로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20년 노벨상 수상의 유력 후보로 선정되시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자, 이제 모셔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택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노 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나노 기술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나노 기술이 적용되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노 기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움 기술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건 IT 기술들, 그 다음번에 연료전지 또는 배터리 같은 그런 에너지 분야,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 다양한 그런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영제를 개발한다든지 같은 진단과 치료에 이용할 그런 의료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은 더 이상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노 기술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뭔가 하니 그 막혀 있는 것들을 딱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보면은 사거리가 차들이 확 이렇게 막혀 있죠, 그죠? 막혀 있는데 교통승객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수신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확 이렇게 뚫히게 되죠, 그죠? 도로를 뚫히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나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나노 기술의 실제로 가장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IT 분야나 에너지 분야나 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응용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바로 뭔가니 나노미터 크기를 가진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나노 입자를 지금 제가 지난 한 30년간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나노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한 나노 기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두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게 예쁘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똑같은 크기로 생기는 것에 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이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게 보기도 아주 예쁘지만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노 입자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가 보게 되면은 아마도 다양한 그런 나노 소재 중에서 나노 물질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 바로 뭔가니 반도체 나노 입자가 되겠습니다. 또 양자점, 일명 양자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양자점에 불리는 이 반도체 나노 입자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되는 게 뭔가니 나노미터 크기로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면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말해요. 소위 말해서 밴드갭 에너지입니다. 이제 위에 화면 위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입자의 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물질의 고유한 성질, 반도체의 고유한 성질이 바로 뭔가니 밴드갭 에너지인데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입자 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밴드게 6.3 나노미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게 2.5 나노미터로 작게 만들게 되니까 밴드갭 에너지가 점점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나노 입자에다가 우리가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형광빛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형광빛깔이 바로 반도체의 중요한 고유한 성질인 밴드갭 에너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은 입자의 크기에서 형광빛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6.4 나노미터로 만들게 되면은 빨간 색깔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좀 작게 한 3.5 나노미터 크기로 만들게 되면 초록빛깔이 나오게 돼요. 완전히 작게 조그만 크기인 2.5 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국 뭔가 입자의 크기에서 사이즈에서 형광빛깔이 결정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초록색 아주 선명한 초록빛깔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입자 크기 3.5 나노미터로 똑같이 만들게 되면 가장 선명한 초록빛깔을 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입자 사이가 여러 개 섞여 나왔으면 흐리멍텅한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균일하게 똑같은 입자 크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균일한 나노 입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논문들을 아쉽게도 제가 먼저 낸 게 아니고요. 제가 교수 되기 훨씬 전에 이제 지금은 제 아주 친한 친구인 MIT의 문지 바벤디 교수가 미국 화학회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주 이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문지 바벤디 교수의 첫 제자인 크리스 머레이가 이제 여기 논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 머레이가 첫 제자였어요. 첫 제자이기 때문에 first author, 첫 저자로 이렇게 첫 저자이면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로 이렇게 지금 이름 올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 모레이가 박사학위를 MIT에서 받고 IBM 연구소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IBM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인 여러분 아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그런 자성체 나노 입자인 철, 백금, 합금의 그런 나노 입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처음 그렇게 만들어낸 선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짧게는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 된 지가 한 2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길게는 이제 박사학위 때부터 시작하면 한 30여 년간 제가 연구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된 게 뭔가요?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좀 보여드리면요. 과학자는 어떤 거죠? 연구하는 거죠, 그죠? 연구, 리서치, 연구를 하는 거.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네요? 어떻게 그러면 아주 우리가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어떤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그 연구 분야에 어떤 일이 진행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파악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면 최근에 발표된 탑 저널에 나온 그런 총설 논문들, 리뷰 논문을 읽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이 참 중요해요. 바로 뭔가니 이 분야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숙제가 뭔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연구한다는 건 뭔가니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 그게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더래요. 자, 이 공식을 이 과정들을 제가 하는 연구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IT의 문지 바웬디와 그리고 IBM 연구소의 크리스 모레이가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들었어요. 만든 논문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계면활성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탁제에 들어가는 그런 주성분이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용을 아주 고온으로 300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뜨겁게 가열해 두고 거기다가 전구체, 출발물질, 유기금속 화합물이나 출발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뜨거워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핵이 형성되고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가열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 입자가 만들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입자 크기에서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균일한 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균일한 나눔 입자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현실은 뭔가 하니 이 MIT나 IBM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나노미터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예요. 10억 분의 1미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가정에 계시면서 우리 이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보시는 분들 머리카락 한 올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올 잡기 쉽지 않죠, 그렇죠? 한 올 잡으려는데도 몇 올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잡히죠. 그런데 실제로 나노미터라는 게 뭔가에 이 머리카락 두께의 만분의 1, 5천분의 1 그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5나노, 6나노, 7나노, 8나노 섞여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여러분 금방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MIT나 IBM에서 균일한 나눔자를 처음으로 만들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런 크기 분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크기 분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조그맣게 밀리그램도 못 만드는 거예요. 밀리그램.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연구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한 연구가 뭔가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온에서 계면활성제, 금속 전구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요. 서서히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저희들이 히터 프로세스, 성온불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니 여기 나오듯이 크기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MIT나 IBM에서 하듯이 불균형한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걸 만들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균일한 입자를 바로 크기 분리 과정 없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현재 이제 일하고 있는 미국 화학회지의 제가 부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저널에 우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1,700분 이상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상위 한 0.1%에 들어가는 아주 인용이 많이 된 그 논문으로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전에 듣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이언스지에도 하이라이트로 소개되고 그리고 우리 화학이나 화학공학 분야에서 타임 매거진에 해당하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뉴스에서도 이것 2주의 뉴스로 뉴스 오브 더 위크 2주의 뉴스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이게 방금 말씀드린 같이 균일한 나눔 입자를 크기 분리 과정 없이 바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슈가 뭔가니 여기 사용한 출발 물질이에요. 보시다시피 출발 물질이 뭔가니 아연 펜타카본이라는데 여러분 CO가 뭔지 아세요? 일산화탄소 아시죠? 일산화탄소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얼마 전에도 굉장히 작년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거기 강릉인가 속초인가 거기서 이제 펜션에서 일가족들이 거기 가스 중독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독성이 강하거든요. 거기다가 철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독성이 강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있는 거죠.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어떻게 하면 값싸고 안전한 환경 친화적인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나눔입자를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속염을 출발 물질로 사용해서 가장 값이 싸고 그러면서 가장 친환경적인 금속염을 출발 물질을 사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싸게 그리고 기존에 만드는 것들이 밀리그램 스케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훨씬 큰 수십 그램 스케일로 실험실에서 수십 그램 스케일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세계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2004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구글 스칼라로 따지면 한 4,000번 정도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로 따지면 한 3,000번 이상이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논문이 나오고 나서 바로 CNN 뉴스에도 저희들 연구 결과가 소개되고 그리고 2005년 한 해 동안 재료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그런 논문으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기술들이
하나케미칼의 기술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균일한 나노입자들을 이제 킬로그램 스케일까지 이렇게 합성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논문들이 두 논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가 하니 실제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균일한 나노입자들이 실험실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균일한 나노입자를 제대로 대량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논문들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2019년이 나노 기술 역사로 따지면 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내셔널 나노 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라고 그것들을 해서 나노 기술이 이제 막 시작할 무렵에 국가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한 해 후부터 이제 나노 기술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거기 20주년을 기념해서 20년 동안 나노 기술 분야에 많은 연구비가 투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 보니까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말은 거예요. 퀀텀 닷 인핸스드 텔레비전, 양자점을 이용한 텔레비전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프로덕트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우리나라 회사죠. 삼성에서 지금 QLED 텔레비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이제 거기 컴퓨터 모니터하고 노트북 컴퓨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QLED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용되려면은 결국 뭔가니 중요한 게 뭐예요? 양자점을 제대로 균일한 양자점을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삼성이 들어가는 QLED 들어가는 양자점이 바로 뭔가 인디움 포스파이드, 징크 설파이드 양자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처음으로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 논문이 바로 뭔가니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인 피터 레이스 그룹에서 발표한 미국 화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는가 보여주면서 승원법을 이용했다. 승원법을 이용했다 되겠죠. 근데 승원법 밑에 있는 바로 레퍼런스가 뭡니까? 바로 참고 문헌이 저희들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술들이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만든 기술이 직접적으로 QLED 텔레비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현재 QLED를 가능하게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균일한 나노입자가 이용되는 분야에서 저희들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꿨어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나노 물질들이 어떻게 의료 분야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과에 있는 최성훈 교수하고 제가 한 10년 넘게 동안 계속해서 공동 연구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동 연구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제 테니스 파트너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교수들이 나와서 한 8강까지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테니스 대회 8강 하는 게요. 실제로 이게 네이처 논문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MRI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진단 장비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 장비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수술 없이 이제 조직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경쟁하는 그런 PET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훨씬 좋고요, CT에 비해서는 감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MRI 스캔하는 것 중에서 한 100에 한 60-70번 정도, 한 70% 정도는 조영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선명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조영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가돌륨이라는 그런 킬레이트 화합물을 이제 위에 보시면 있는데 그 컴파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돌륨이라는 원소가 우리 몸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뭔가의 신장, 키드니,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MRI 조영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이제 피부가 딱딱하게 굳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뭔가니 MRI 조영제 가돌림이 MRI 조영제를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뇌를 열어보니까 그게 가돌림이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 이 축적된 가돌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뭔가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 같은 그런 퇴행성 뇌질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주의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다국적 큰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그런 MRI 조영제를 개발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화철을 나눗자를 작게 만들어서 보니까 아주 MRI 조영제로 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 철분이 많죠, 그죠?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리틴 같은 뭐 단백질 안에 그것들이 철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철은 여러분 아시겠죠? 철분은 필수 영양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화철을 이용해서 MRI 조영제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니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최종 목표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MRI 조영제를 가지고 이제 산화철 나눗자를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니 바로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동물인 쥐나 생쥐 가지고 실험하고요. 그 다음번에 개나 그 다음번에 돼지 같은 걸 가지고 실험하고요. 그리고 가장 사람에 가까운 게 뭐죠? 유인원, 원숭이죠, 그죠? 원숭이가 바로 뭔가 아니라 사람 가기 바로 직전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중국 그룹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중국에 원숭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그룹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원숭이 MRI를 우리가 MRI 실험하는 걸 성공했어요. 산화철 나노 입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철 나노 입자를 이용해 가지고 원숭이 MRI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숭이 상반신이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혈관들을 보고 있어요. 혈관들을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뭔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인체 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화철 나노 입자를 원숭이에 찔러 놓고 나서 매 주마다 피를 뽑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혈액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 위에 나와 있는 게 말씀드린 게 뭔가니 전혀 독성이 없다. 5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했는데도 독성이 없고요. 밑에 보시는 거 뭔가니 원숭이 한 마리는 이렇게 죽여서 여러 가지 그런 장기들을 추출해서 이게 보니까 장기에도 전혀 독성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거의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할 전 단계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뭔가니 치료용 항산화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니 불치병 또는 난치병, FDA 승인받은 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폐혈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또 허혈성 뇌졸중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뭔가니 저희들이 하는 게 항산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를 흉내내는 효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나노입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세리아라는 위에 이제 공식에 CO2 이제 나와 있는데 세리아라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항산화 효소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 뭔가 폐혈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서울대병원의 신경과에 있는 이성훈 교수와 같이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여러분들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이런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피를 통해서 있잖아 굉장히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과도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장기가 하나씩 망가지면서 결국 2, 3일 안에 사람이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 실제로 치료제가 없습니다. 폐혈증 같은 경우. 그래서 폐혈증 같은 건 사망률이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에 들어보셨죠? 그것도 폐혈증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유명 인사들, 신해철 씨, 김영삼 대통령, 황소원 박사님 그리고 윤소정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식의 폐혈증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질병들, 뭐 잘 알려진 암이나 뇌졸중, 그다음번에 심근경색 같은 이런 병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건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병변들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겨요.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진 것들이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된 염증 반응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니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몸속에서는 적당량의 활성산소 생기는 것들은 뭔가니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캐라이라는 엔자임들이, 이 효소들이 우리 몸속에 무해한 물하고 산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폐혈증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너무 과도하게 방금 말씀드린 염증 반응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서 결국은 사람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니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염증 반응은 다른 말로 우리 몸속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인플라메이션 영어인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제 같이 뭔가 하니 우리가 뭔가 하니 이 염증 반응의 연료가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항산화제, 강력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기능을 가진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는 세리아 나노입자를 저희들이 처리했어요. 해서 결국 뭔가니 염증 반응을 정지시키고 폐혈증 치료하는 걸 보여줬어요. 실제 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급성 폐혈증 모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 아니? 맹장 아시죠? 우리 몸속에 맹장을 딱 묶어요. 거기다가 구멍을 팍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맹장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쫙 우리 몸속으로 쫙 퍼져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폐혈증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세리아 나노 입자를 넣으니까 아래쪽에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뭔가니 생존율이 2.5배 더 좋아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폐혈증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 것들이 뭔가는 이제 치과대학에 서울대 치대에 계시는 박경필 교수님과 같이 연구한 건데요. 방사선 보호제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사선, 여러분들 뭐 후쿠시마 이런 거 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잘 알려졌죠.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핵무기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니 암 치료하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그것들을 막아주는 거, 피폭이 돼서 막아주는 그런 보호제들이 많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FDA 승인 받은 건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방사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이 이렇게 우리 몸에 쬐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죠?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활성산소가 잔뜩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잔뜩 생겨서 이놈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고 결국 완전히 그래서 티슈를 결국은 다 이렇게 조직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뭔가 하니 똑같이 이제 세리아 나노 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트리트를 해봤어요. 보시는 바가 이제 첫 번째 뭔가 하니 이미 잘 알려진
이미 잘 알려진 그런 FDA 승인받은 그런 방사선 거의 유일해요. 그 이제 실제 195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 이제 러시아로 알려지면 소련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핵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 육군성에서 개발한 게 뭔가 아니 아미포스트라는 그런 방사선 보호제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아미포스트는 이미 FDA 1950년대에 개발한 이 방사선 보호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어요? 10마리 중에 6마리가 즉사했어요. 놀랍죠? 보호하려고 하다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한 2마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아예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일 정도 경과하면 다 죽었죠,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만든 세리아 나노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보호제를 사용하니까 10마리 중에 7마리, 그러니까 3분의 2가 67%가 이렇게 생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보호 효과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한 2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의료 분야 연구하는 연구 결과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뇌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뇌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니 바로 뭔가니 이게 포타슘 이온입니다. 포타슘, 칼륨 또는 포타슘 이런 거죠. 포타슘 이온이 실제로 뇌파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전달되는 게 포타슘 이온이 들어가면은 소듐 이온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뇌 세포에서 포타슘, 칼륨 이온이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나트륨 이온이 또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뇌파가 이렇게 뇌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질 또는 뇌전증이라고 요즘 부르죠.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간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번 신호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프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런 간질에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신호가 온 상태로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발작인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은 발작이 이렇게 되면은 포타슘 농도가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 이온을 농도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은 발작의 정도를 우리가 발작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발작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포타슘 이온이 하나 빠져나오면 뇌세포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나트륨 이온이 하나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뭔가니 다른 이온에 비해서 예를 들면 또 중요한 그런 뇌신경 전달 물질인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식의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농도가 변하는 게요 한 100배 이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100배 이상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농도 이런 간질에 대한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농도 변화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뭔가니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내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칼륨 이온의 농도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뭔가니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간질의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뭔가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포타슘, 칼륨 이온을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염료를 나노미터 구멍을 크기를 가진 그 실리카 입자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번에 그 전체 나노 입자 주위를 포타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포타슘 이온만
칼륨 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으로 멤브레인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뭔가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포타슘 이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선택적으로 포타슘 이온만 집어넣어서 선택도가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뭔가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안에 쌓이게 되니까 훨씬 감도가 센시티비티, 감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비디오 플레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는 바가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 간질에서 뇌전증에서 발작이 일어나는데 발작의 정도가 부분 발작이 있어요. 부분 발작은 스테이지 1, 2, 3고 그 다음번에 전신 발작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4, 5이 되는데 말 그대로 전신 발작이 되게 되면 발작의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발작 5단계 발작이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완전 이제 생지가 굉장히 이렇게 완전 발작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한 이 포타슘 이온 센서를 가지고 나노 센서를 가지고 해보게 되면 부분 발작인 경우 스테이지 3하고 스테이지 3하고 스테이지 5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예요? 피크 크기가 아랫부분 그래프 보시다시피 피크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 발작인 경우하고 전신 발작인 경우가 훨씬 더 피크 크기가 크고요. 그러니까 훨씬 발작의 정도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지속되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 나중에 우리가 발작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뇌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발작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지 그 부분을 딱 떼내고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뭔가 아니에요. 이 칼륨 센서를 뇌의 여러 부분들에다가 예를 들면 해마 그리고 편도체 그리고 대뇌 피질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발작을 유도를 어디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에다 했어요. 해마에다 한 다음에 이 발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게 뭔가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분 발작인 경우는 자극을 줘서 발작을 일으키게 한 해마에서 출발해서 편도체, 대뇌 폐질로 이렇게 점점 발작이 전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파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전신 발작인 경우는 뭔가 하니 어떻게 된 거 아니 거의 동시에 해마, 편도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대뇌 폐질까지 동시에 이렇게 현관빛깔이 바짝바짝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발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밝힐 수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끝에 세 번째 아인슈타인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번째 슬라이드인가 끝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로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전 슬라이드. 예, 좋습니다. 다시. 과학적으로 보면요, 과학사에 보면은 기적의 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대의 기적의 해가 언제인 거 아니 1905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한 사람이 평생 한 편 내기도 힘든 중요한 4편의 논문을 1905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 E = mc 스퀘어 그리고 특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액체에서 잉크를 물에다 딱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죠, 그죠? 그런 현상인 브라우니안 모션 그리고 실제 노벨상을 안겨준 바로 광전자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이 4편의 논문을 유럽 물리학회제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1905년이 Annals Mirabilis Year of Miracle 기적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바로 저한테는 기적의 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뇌전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칼륨 센서를 내셔널 테크놀로지의 올해 2월 중순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네이처지의 표지 논문으로 우리가 1월 13일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발표를 못 드렸지만은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교학 촉매를 개발한 연구를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저자는 아니지만 공동 저자 들어간 박정훈 교수가 이렇게 낸 사이언스 표지 논문에 제가 이렇게 공동 저자를 참여했고요. 그리고 한 열흘 내로 올해 말 또는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네이처 머티리얼즈 한 편의 논문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한테는 기적의 같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1905년의 기적의와 저의 2020년의 기적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905년에 이 아인슈타인의 아주 이렇게 전설적인 네 편의 논문의 저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 아인슈타인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네이처 커버 논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뇌전증 모니터링하는 논문, 그리고 과산화수소 생산하는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 그리고 사이언스 표지 논문, 이 논문들의 평균 저자 숫자가 1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큐리 부인, 슈레딩거, 막스 플랑크 같은 그런 천재 과학자들이 큰 문제들을 정말 하나씩 해결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서 과학, 21세기에서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한 명의 천재가 해결하기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죠.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이미 1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할 때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상 강조하는 게 뭔가니 같이 연구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런 혈세 덕분에, 세금 덕분에 기초과학연구원 IBS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주 재미있고 그런 세계적인 연구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결국 뭔가 이 IBS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일할 때 그런 우리가 재미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런 연구를 하게 한 우리 학생들과 연구원들한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이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오늘 발표되는 모든 연구들이 여러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 지금까지 제가 23년간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준 대한민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년간 IBS를 통해서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서 정말 제가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의 연구들을 세계 최고의 연구들을 세계 최고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세금 덕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초파리로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기초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단장님의 이야기와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저희 분야의 난제에 도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주신 시청자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큰 도전을 받고 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강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사전 질의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을 받아보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질문 드릴까 합니다. 자,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질문을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김하영님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희가 음서거를 이제 해제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예,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기초과학에 흥미가 없는 저희 딸이 중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을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까요? 네, 기초 과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가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음, 가장 뭐 이상적으로 좋은 방법은 결국은 과학적인 것들을 실생활이나 자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머님께서 조금 이렇게 노력하시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간단한 그런 과학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간단히 집에서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키친 케미스트리 키친 케미스트리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키친 케미스트리 이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따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과학창의재단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고 그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에 이제 현택환 교수가 어떤 뭐 새로운 결과를 이렇게 아마 열흘 정도 있으면 제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이 이렇게 나올 건데 좀 어렵지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약간은 소화해 내셔가지고 그것들을 이것들이 왜 중요한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요한 그 결과가 나올 때 이제 신문에 나온 결과들을 따님께 잘 설명해주고 그런 기회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저나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나 과학 기술자들이 이렇게 강연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들 간접 경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겪고 느끼고 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더 과학에 기초 과학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유정님 혹시 계실까요? 네, 정유정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소리가 들리나요? 네, 예,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개인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롭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네, 코로나 시대에 개인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과학자로서 물론 제가 이제 코로나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뭔가 니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보면서 많은 그런 이런 일이 날 때 과학자들과 그리고 대중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에 진짜 사이언스를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해 주시고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헛소문 말고요.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정책에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어떤 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 대신 이제 과학자들은 그만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정말 과학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파우치 박사님이 국민들한테 다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 뭔가니 과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지난 네이처지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진한호에서 이제 10대 10명 네이처의 올해 인물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간 몇 분을 선정해서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앤토니 파우치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한테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 그러든 간에 자기가 과학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게 뭔가는 뉴질랜드 총리입니다. 제 여자 총리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네이처에
올해의 인물 10명 중에 한 명이 선정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과학자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코로나 청정국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보는 거 아니 과학자들의 신뢰감이 일반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과학자들에게 더욱더 큰 신뢰를 주시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금 더 과학에 가까운 시민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질문, 이난희님 혹시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음소거를 해제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사님 덕분에 나노 기술 잘 몰랐는데 잘 이해된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2021년에는 어떤 과학 기술이 핫 이슈가 될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내년에는 어떤 기술이 가장 핫할지 이런 얘기인 것 내년은 같습니다.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이제 열흘 후면 내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남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내년 한 해도 결국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백신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부터 이제 지금 맞기 시작했죠, 그렇죠? 백신이 이제 백시네이션이 시작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백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기초에서 출발해서 방금 말씀드린 백신 개발하는 그런 거 치료제 개발하는까지 응용에까지 그런 것들이 많은 숙제들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결국은 그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최정은님 계실까요? 최정은님, 네,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음소거 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나노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나노 기술처럼 그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점쳐지는 그런 과학 기술 분야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잘 알려질 만한 그런 영역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누군가 이제 우리 방금 질문자께서 하시는 것도 약간 바꿔서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를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뇌과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로사이언스,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당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의 회로가 움직이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많이 된 것 같지만 가장 연구가 덜 되고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뭔가 아니 뇌과학 분야, 브레인 사이언스 또는 뉴로 사이언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향후에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분야고 가장 많이 연구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해서 뇌과학 프로젝트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우선순위로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될 그런 분야로 중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석학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또 뇌과학 쪽에도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IBS 단장으로 계신 현택관 단장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소통의 시간 그리고 정말 멋진 것들을 듣는 강연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는 오늘 프로그램 좀 어떠셨습니까? 아, 예, 저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많은 그게 들으신 분 직접 이렇게 대면을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답변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진행됐던 여러 강연들에 이어서 오늘 강연 또한 진짜 재밌고 또 유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제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겨울밤 과학산책 프로그램 이제 벌써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들과 소통해 오신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물리학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줌으로 참가하신 여러분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